코르시카 출신 왕따 소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서툴러서 늘 놀림받았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40살도 안 돼서 유럽의 절반을 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수백 년 된 왕정 국가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유럽을 정복한 이 남자는 사랑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아내들에게 배신당하고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와는 끝내 함께하지 못했죠. 오늘은 프랑스 역사 시리즈의 마지막 나폴레옹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작은 섬이었어요. 그가 태어나기 직전 코르시카는 프랑스에 합병됐습니다. 나폴레옹의 부모님은 원래 코르시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프랑스가 이겼고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 프랑스 정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9살이 되던 해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로 유학을 갑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코르시카어와 이탈리아어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는 거의 못했죠.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그의 억양을 놀렸습니다. 시골 촌뜨기, 정복당한 섬에서 온 놈. 나폴레옹은 왕따가 됐어요. 친구가 없었던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독서를 즐겼고 내성적이고 우울한 소년이었어요. 사실 그의 원래 꿈은 군인이 아니라 작가였습니다. 로맨틱한 연애 소설을 쓰기도 했죠. 게다가 어릴 때는 유달리 병약해서 피부가 창백했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건강해지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포병 장교로 복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자들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따 소년이 드디어 주목받는 청년이 된 거죠. 나폴레옹의 첫사랑은 좀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요. 데지레 클라리라는 여자였는데 원래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가 먼저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제프가 데지레를 우연히 마주쳐서 집까지 에스코트해줬다고 해요. 그렇게 데지레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조제프는 어느 날 동생 나폴레옹을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나폴레옹도 데지레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형이 먼저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죠. 나폴레옹은 꾀를 냈습니다. 형에게 슬쩍 말했어요. 데지레 언니 줄리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물론 줄리는 동생 데지레만큼 예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조제프는 줄리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고 결국 줄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형이 언니와 결혼하자 나폴레옹은 데지레에게 고백했어요. 둘은 약혼했습니다. 순수한 첫사랑이었죠. 당시 나폴레옹은 막 떠오르는 장군이었어요. 1793년 툴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24살에 장군이 됐거든요. 하지만 데지레의 어머니는 나폴레옹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보나파르트 가문은 한 명으로 충분해. 그녀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1795년 나폴레옹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파리에서 왕정 복고파가 봉기를 일으켰어요. 나폴레옹은 포도탄으로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같은 프랑스인에게 대포를 쏘는 걸 주저하지 않았죠. 이 공로로 그는 파리 수비대 사령관이 됐고 떠오르는 별이 됐습니다. 마르세유에 있던 데지레와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파리에서 나폴레옹은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조세핀. 그녀를 만난 순간 데지레와의 약혼 따위는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조세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이었습니다. 과부의 아이가 둘이나 있었죠. 그런데 당시 파리 사교계의 퀵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조세핀은 원래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알렉상드르와 일라밀려를 두고 살았죠. 문제는 남편이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사창과를 들락거렸습니다. 결국 조세핀은 참지 못하고 별거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남편 알렉상드가 정치 싸움에 휘말려 기요틴에서 처형당합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조세핀은 본인도 알렉상드르의 아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테레사 탈리앵이라는 사교계 인사를 만나게 됩니다. 테레사는 조세핀에게 화려한 사교 생활을 알려줬고 감옥에서 나온 후 사교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감옥에서 풀려난 조세핀은 테레사를 따라
파리 사교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라스라는 정치인의 정부가 됐어요. 당시 프랑스 총재정부의 실권자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일시적인 정부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기댈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만났습니다. 6살 연상의 사교계 여인에게 순수한 청년 장군은 단번에 빠져들었어요.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사랑했고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데지레를 버리고 조세핀에게 청혼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가족들은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아이가 둘이나 있고 나이도 많고.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나폴레옹은 결혼식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이탈리아 원정을 위해 프랑스군을 이끌고 떠났어요. 신혼 이틀 만에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거죠. 나폴레옹은 전장에서도 조세핀에게 열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에게 미모와 사랑스러움 두 가지를 모두 받은 당신이요. 그런데 조세핀의 답장은 달랐어요. 건조했고 아예 답장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키 작은 능력남이었을 뿐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떠난 뒤 조세핀은 이폴리트 샤릴이라는 젊고 잘생긴 장교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몰랐어요.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조세핀만 그리워하고 있었죠. 심지어 상관이었던 바라스에게 졸라서 아내를 원정에 데려오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륜 소식이 나폴레옹의 귀에 들어갔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나폴레옹은 분노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소식을 들은 조세핀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딸도 나폴레옹에게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 어머니와 이혼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이때부터 그도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쓸모없다. 나폴레옹은 흑화했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요. 부패하고 무능한 총재 정부를 뒤엎고 스스로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30살이었어요. 혁명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왕정 국가들은 프랑스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왕을 처형한 나라가 살아남으면 우리도 위험해진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연합해서 프랑스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대프랑스 동맹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연합군을 차례로 격파해 나갔어요.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에 즉위합니다. 대관식에서 그는 교황이 씌워주려던 왕관을 빼앗아 스스로 머리에 올렸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권력을 받지 않았다. 내 힘으로 황제가 됐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아내 조세핀에게도 직접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얼떨결에 조세핀은 프랑스 황후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토벤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원래 나폴레옹을 프랑스 혁명의 영웅이라 생각해서 존경했고 그에게 헌정하기 위해 영웅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황제가 됐다니 베토벤은 악보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도 결국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군. 이제 자신의 야심만을 위해 모든 인권을 짓밟을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새 황제의 전투라고 불리는 이 싸움에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황제와 러시아 황제의 연합군을 완벽하게 격파했어요. 이 전투 이후 오스트리아는 굴욕적인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맺었고 이듬해인 1806년 8월 신성 로마 제국이 공식 해체됩니다. 800년 역사의 종말이었죠. 1806년에는 프로이센을 상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쟁 개시 보름 만에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이 함락됐습니다. 유럽의 강대국이 단 보름 만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영국과 교역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해 12월 나폴레옹은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입성합니다. 폴란드인들은 열광했어요. 나폴레옹이 잃어버린 영토와 주권을 되찾아줄 거라 믿었거든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의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이듬해인 1807년 7월 러시아마저 틸지트 조약을 맺고 프랑스 편에 섰습니다. 유럽의 절반이 나폴레옹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이 무렵 나폴레옹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바르샤바 입성 때 군중 속에서였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무도회에서였다고 해요. 확실한 건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20살의 젊은 미녀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발레프스카. 나폴레옹의 인생을 바꿀 여자였습니다. 마리아의 사연은 기구했어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16살에 68살 노인에게 팔려가다시피 결혼했습니다. 발레프스키 백작은 부유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컸죠. 마리아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주 좋은 분이야. 어머니 농장 부채도 전부 갚아줬어. 그분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원하는 걸 다 얻겠니? 돈에 팔려간 어린 영혼은 늙은 남자의 품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리아를 잊지 못했어요. 무도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나폴레옹은 자신의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유부녀였고 나폴레옹에게도 황후 조세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마리아에게 빠졌다는 소문이 바르샤바 전역에 퍼졌어요. 폴란드 귀족들이 마리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폴란드가 독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건 싫었지만 조국의 독립이 걸린 문제였어요. 결국 그녀는 결심합니다. 폴란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요. 마리아의 회고록에 따르면 나폴레옹과의 관계는 폴란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밀 연애가 시작됐어요. 마리아는 오직 밤에만 나폴레옹의 거처를 찾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나폴레옹 근처에 머물긴 했지만 절대 같은 건물에서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으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둘 다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폴레옹에게 마리아는 조세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세핀은 계산적이고 불륜을 저질렀지만 마리아는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나폴레옹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했어요. 거기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폴레옹이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여자, 그건 마리아 발레프스카였습니다. 1809년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1810년에 아들 알렉상드르가 태어났어요. 이 사건은 나폴레옹의 인생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나폴레옹과 조세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조세핀은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나폴레옹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폴레옹의 친자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심합니다. 조세핀과 이혼해야겠다. 황제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했어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건 사생아였습니다. 정통성 있는 후계자를 얻으려면 새 아내가 필요했어요.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때쯤 조세핀은 진심으로 나폴레옹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랑의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조세핀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심지어 기절하는 연기까지 했어요. 당시 사교계 여인들은 여성스러움을 어필하기 위해 가끔 기절하는 척 했거든요. 하지만 나폴레옹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황제의 정통성을 세우고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809년 12월 둘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새 아내를 맞이합니다. 마리 루이즈, 오스트리아 황제의 딸이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카딸이기도 했죠. 나폴레옹은 41살, 마리 루이즈는 19살이었습니다. 완전한 정략 결혼이었어요. 프랑스 황제가 오스트리아와 동맹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공주를 선택한 거죠. 마리 루이즈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고문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프랑스는 혁명으로 왕과 왕비를 처형한 나라였고 그 왕비가 바로 자기 고모 할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였으니까요. 게다가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여러 번 패배시킨
적국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달라졌어요. 나폴레옹은 의외로 로맨티스트였거든요. 신혼 생활에 푹 빠져서 회의도 안 나가고 아내와 오페라를 보러 다니고 사냥을 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프랑스로 시집온 마리 루이즈를 애정 어리게 보살폈어요. 마리 루이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황제를 더 알게 될수록 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1811년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적자였어요. 출산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마리 루이즈가 출산에 어려움을 겪자 의사가 말했어요. 산모와 아이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옹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엄마를 살려라. 그토록 아들을 원하던 나폴레옹이었지만 아내의 목숨이 먼저였던 거예요. 다행히 둘 다 무사했습니다. 출산 직후 나폴레옹은 아내가 다시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마리 루이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피는 사교적이고 친근했는데 마리 루이즈는 남 앞에 나서는 걸 꺼려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녀를 거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나중에 나폴레옹의 몰락과 연결됩니다. 1809년 나폴레옹에게 처음으로 심각한 경고가 찾아왔어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부터 지금까지 나폴레옹은 단 한 번도 대패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유럽 전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나폴레옹도 깨질 수 있다. 각 나라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나폴레옹 자신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륙 봉쇄령 때문이었어요. 영국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이 명령은 프랑스에 복종한 모든 유럽 국가에 강제됐습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죠. 처음 몇 년간 러시아는 잘 따랐어요. 하지만 영국에 곡물을 수출하던 러시아 경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10년 러시아는 몰래 영국과 무역을 재개했어요. 대륙 봉쇄령을 어긴 겁니다. 여기에 폴란드 문제까지 겹쳤어요. 원래 폴란드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권이었는데 나폴레옹이 바르샤바 공국을 만들어 자기 속국으로 삼아버렸거든요. 러시아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나폴레옹은 결심합니다. 러시아를 제대로 손봐줘야겠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군대였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도 프로이센도 러시아도 다 격파했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 초입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하루에 50km 이상을 행군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일사병, 탈수, 발의 물집,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계속 후퇴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쫓아가면 물러나고 쫓아가면 또 물러나고 게다가 후퇴하면서 프랑스군이 약탈할 게 없도록 마을과 농작물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나폴레옹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했어요. 빨리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러시아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9월 보로디노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하루 동안 양측 합쳐서 7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끔찍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이 승리했지만 피해가 너무 컸어요. 1812년 9월 14일 나폴레옹은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러시아의 심장이었어요. 이제 알렉산드르 황제가 항복하러 연락해 오겠지. 나폴레옹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70만 명이 살던 대도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군이 도착한 그날 밤 모스크바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화재였어요. 건물의 3분의 2가 불탔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아있던 러시아인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설이 유력해요. 프랑스군이 약탈할 것조차 없애버린 거죠. 나폴레옹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한 달 넘게 러시아 황제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 사이 식량은 바닥나고 병사들은 매일 쓰러지고 가장 무서운 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10월 19일 나폴레옹은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걸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러시아의 겨울이 시작됐거든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굶주림, 동상, 러시아 기병대의 기습,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발한 나폴레옹에게 남은 병력은 고작 10만 명뿐이었습니다. 50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어요.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참패를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마리 루이즈의 친정인 오스트리아까지요. 1813년 제6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됐습니다. 180만 연합군 대만신창이가 된 프랑스군. 승부는 뻔했어요. 1814년 4월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에서 퇴위당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됐어요. 이탈리아 반도 근처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가가 다시 들어섰어요.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로 즉위했습니다. 혁명 이후 약 20년 만에 나폴레옹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유배지에 있는 나폴레옹에게 날마다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용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용기를 당신에게도 나눠드릴게요. 그녀는 이제 나폴레옹을 진심으로 사랑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프란츠 황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딸이 나폴레옹에게 가는 걸 막았어요. 대신 딸에게 남자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나이 페르크 백작이었어요. 원래 나폴레옹의 적이었던 이 남자는 황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리 루이즈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리 루이즈는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엘바 섬의 나폴레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15년 2월 그는 엘바 섬을 탈출해요. 10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프랑스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루이 18세가 군대를 보내 나폴레옹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파견된 군대가 나폴레옹을 만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외투를 열어젖히며 말했어요. 황제를 쏘고 싶은 자가 있으면 쏴라.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황제 만세! 병사들이 나폴레옹 편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체포하러 온 군대가 오히려 나폴레옹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3월 20일 나폴레옹은 파리에 입성해 다시 황제에 올랐어요. 루이 18세는 도망쳤습니다. 백일천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군은 다시 움직였어요. 나폴레옹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요.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에서 운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프로이센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패배했어요. 마지막 도박에서 진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대서양 한복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도 2000km나 떨어진 외딴 섬이었어요.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남자도 수백만 대군을 지휘한 사령관도 아니었죠. 그냥 한 번도 사랑에 성공하지 못한 남자였어요. 유배 생활 중에 나폴레옹은 마리 루이즈의 불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거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에게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마리아 발레프스카는 달랐어요. 그녀는 끝까지 나폴레옹을 사랑했습니다. 엘바 섬에 유배됐을 때 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갔어요.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고 영국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마리아는 1817년 31살의 젊은 나이에 나폴레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1년 5월 5일 세인트 헬레나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전 유럽을 호령하던 황제 나폴레옹은 51살의 나이로 생애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나지막이 남긴 유언은 프랑스, 군대, 그리고 조세핀이었죠. 평생을 증오하면서도 끝내 사랑했던 여인 조세핀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작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던 건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던
폴란드의 여인 마리아 발레프스카가 남긴 소중한 약속의 반지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가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눕힐 곳을 찾지 못해 배신당한 사랑을 입에 담으면서도 다른 여인의 흔적을 쥐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인 대목입니다. 신분제의 견고한 벽을 대포로 부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이 천재적인 사내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서만큼은 비참한 패배를 거듭하며 쓸쓸한 종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고독과 패배 속에서도 그가 남긴 유산은 인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혁명적인 가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태어난 신분을 운명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고,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근대적 가치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공교육 체계나 미터법,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역시 이 거인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가 남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정복자의 허세가 아니라 한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거인의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